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 차별을 해왔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 역시 바로 직업에 대한 차별 때문이에요.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때까지도 남의 집 가정부로 일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장 생계를 책임지며 어린 남매를 키워야 했던 엄마는 살 길이 막막했죠.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마저 아빠 병원비로 고스란히 날리고 당장 새 식구가 살 집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엄마 지인의 도움으로 엄마가 입주 가사도우미로 들어가게 됐어요. 다행히 주인집 지하에 살림집이 딸려 있어서 엄마와 우리 남매는 그곳에서 살 수 있었죠. 처음엔 창피함보다는 살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더군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대문을 나설 때마다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고 우리 엄마가 이 집 가사도우미라는 걸 눈치채지 않을까 혼자 안절부절했죠.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된 건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였어요. 그 집엔 저와 동갑내기 딸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엔 주인집 딸이 사립초등학교에 다닌 덕분에 저랑 학교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이 변했죠. 하필 우리가 같은 학교에 배정됐거든요. 그날 이후 전 늘 살얼음판 걷는 심정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혹시라도 우리 엄마가 가정부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진 않을까 노심초사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인집 딸인 지희가 주번이라 일찍 집을 나서느라 미술 준비물을 빼먹고 학교에 간 거예요. 주인 아줌마는 마침 등교를 하려던 저에게 미술 도구를 건네면서 지인의 반에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요. 전 내키진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술 준비물을 들고 지인의 반에 가서 지희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별 말 없이 건네주곤 돌아섰는데 누군가 물었죠. 누구야? 그러자 지희가 우리 집 가정부 딸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마치 저보고 들으라는 듯 말이죠. 순간 전 너무 창피해서 정신이 흐려졌어요. 땡볕에 녹아버린 초콜릿처럼 바닥에 찰싹 들러붙는 기분이었죠. 제 뒤통수 뒤로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쟤 1학년 4반 강윤정 아냐? 쟤네 엄마가 지인의 가정부래. 그 길로 전 학교를 빠져나와 하염없이 걸었어요. 걷고 또 걷고 한참을 걸었죠. 얼마나 걸었을까?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덜컥 겁이 났어요. 그제야 수업을 빼먹은 일이 떠올랐거든요. 책가방이 교실에 있다는 사실도요. 일단 가방부터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로 갔어요. 다행히 교실은 텅 비어있더군요. 근데 제 가방이 없었어요. 낭패였죠. 가방이며 학용품, 게다가 도시락통까지 다 들어있는데 엄마한테 죽었다 생각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집에 와보니 제 가방이 책상 위에 놓여있지 뭐예요? 그때였어요. 오빠가 들어왔죠. 야, 너 책가방 버려두고 어딜 갔다 와? 3살 위 오빠가 절 나무라며 말했어요. 전 오빠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오빠는 그런 절 보곤 내심 놀라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하곤 방을 나갔어요. 전 혹시 지희가 제 책가방을 가져온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학교에서 오지 않자 엄마가 오빠를 저희 학교로 보냈고 교실에 덩그러니 남아있던 제 책가방을 오빠가 들고 온 거였죠. 그리고 다음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제 등장과 함께 교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리곤 반 아이들이 속닥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때였어요. 철딱선이 없기로 유명한 반 친구 하나가 저한테 와서 물었죠. 야,
니네 엄마 가정부라며? 그렇게 전교생이 다 알아버렸죠. 선생님들 모두. 싫었어요. 가난한 엄마도 싫고 일부러 우리 엄마가 가정부란 사실을 알린 지희도 싫고 이 상황을 어쩌지 못하는 내 자신도 다 싫었어요. 그날 이후 전 툭하면 학교에 빠졌고 학교에서 소위 날라리로 불리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나쁜 짓도 하고 다녔죠. 당시 철없던 저는 엄마 속을 어지간히도 썩혔어요. 제가 정신을 차린 건 우리가 그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던 중3 여름부터였어요. 어차피 대학에 갈 성적도 안 되고 일찍 취직해 돈이나 벌자는 심정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수업도 재밌고 무엇보다 집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학교라 우리 집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좋았어요. 그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게 된 저는 예전처럼 모범생으로 돌아갔습니다. 3학년 2학기 때는 일찌감치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고요. 장사를 하는 와중에도 엄마는 부업으로 맛간장이나 각종 청을 만들어 팔았어요. 가정부로 일하던 당시 알게 된 인맥을 통해 아름아름 팔았는데 입소문이 꽤나 있어서 벌이가 좋았죠. 분식집 매상보다 나을 때도 있을 정도로요. 분식집 일만 해도 여자 혼자 하기에 힘에 부칠 판에 부업까지 하려니 엄마는 쉬는 날 하루 없이 일을 해야 했어요.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언제나 앓는 소리를 할 정도로 힘에 부쳐 보였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도 엄마가 이렇게 억척을 떨며 돈을 번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오빠 때문이었죠. 인물 좋고 공부 잘하고 성실한 FM인 오빠는 엄마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더 이상 개천에선 용이 나지 않아. 돈 들여 가르쳐야 용도 되고 하는 거지. 엄마는 하나뿐인 아들만큼은 자신 손으로 용을 만들어 승천시키겠다는 의지로 번 돈을 고스란히 오빠 교육에 쏟아부었어요. 덕분에 오빠는 엄마가 그렇게 염원하던 S대에 들어갔고 없는 살림에 호주 어학연수까지 다녀올 수 있었죠. 그리곤 남들 모두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떡하니 취업이 됐고요. 누가 봐도 해피엔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엄마의 피땀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오빠가 엄마의 뒤통수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결혼이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오빠가 집으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필 그 여자가 지희인 거예요. 주인집 딸 전지희요. 아니, 네가 여긴 어떻게? 전 지희를 보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겠죠. 지인에서 가사 도우미로 있으면서 그 집 모녀한테 호되게 당해왔던 엄마는 지희를 보자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죠. 저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런데 오빠는 이런 반응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러더군요. 지희랑 사귄 지는 좀 됐어. 진작부터 말할까 하다가 엄마나 윤정이나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 안 했어. 황당했어요. 달가워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굳이 지희여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오빠, 왜 하필 얘야?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그리고 지금 오빠 행동은 엄마가 반대를 해도 결혼을 진행하겠다는 거야, 뭐야? 제 말에 지희가 피식 웃더군요. 윤정아, 넌 여전하구나? 넌 왜 그렇게 날 싫어해? 혹시 그거 열등감이니? 솔직히 너랑 나 비교도 안 되는데 굳이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는 건 좀 무의미한 짓 같지 않니? 그리고 난 네 오빠 결혼 상대자로 여겨온 거야. 얘 제하는 건 듣기 거북하다. 어디까지나 내가 네 손윗사람 될 거니까. 그리고 아주머니, 아니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차피 오빠랑 저 마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저희 결혼 축복해주세요. 네? 맞아요, 엄마. 저 이미 마음 굳힌 지 오래됐어요. 엄마도 아시겠지만 세상살이가 만만한가요?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면 비빌 언덕 하나쯤은 있어야죠. 장인어른이 제 언덕이 돼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허락해주세요. 엄마는 야속한 눈빛으로
오빠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널 남부럽지 않게 가르친 거 아니니? 부모 덕은 못 봐도 너 하나 잘난 걸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런데 왜 저 집이랑 엮이려고 그래? 이 애미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왜? 저 혼자 잘나면 뭐예요? 제가 남들보다 대리 승진 늦었던 거 엄마도 아시죠?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빽이 없어서였어요.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처럼 없는 집 애들은 승진에 밀려도 그게 지들 능력 탓인 줄 알고 죽어라 일하지만 있는 집 자식들은 승진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버린다고. 삶이라는 게 네 능력보단 있는 집이 자신들의 뒷배라고요. 장인어른 정도 힘이면 저도 그 뒷배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제 능력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반대하셔도 저 이 결혼 반드시 합니다. 오빠는 작정한 사람처럼 자기 할 말을 쏟아붓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자기야, 그 얘기도 해야지. 지인은 오빠의 팔을 끌어당기곤 재촉했어요. 아, 그리고 죄송하지만 결혼식장엔 오지 말아주세요. 엄마가 지인에서 일하신 거 집안 어른들이나 장인어른 지인분들이 다 아시는데 그럼 제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윤정이 너도 지희 동창들이랑 알잖아. 미안하지만 안 왔으면 한다. 미안해요, 엄마. 오빠랑 지희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엄마랑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기가 막혔죠. 어떻게 오빠가 이럴 수 있죠? 저한테는 몰라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그날 오빠의 폭탄 선언으로 엄마와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돈 어른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신다고요. 전 그딴 게 무슨 소용이냐고 따졌어요. 어차피 지들 멋대로 할 결혼, 게다가 엄마랑 전 오지도 말라면서 무슨 상견례냐고요. 근데 엄마가 가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서 꼭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전 엄마를 모시고 상견례장으로 향했죠. 세월이 십수년 흘렀음에도 지인의 엄마는 여전했어요. 도도하게 내리깐 눈이며 말끝마다 입끝을 삐죽거리는 버릇까지 그대로였죠. 인연이 참 무섭네요. 아주머니, 아니 지훈이네하고 우리가 사돈이 되다니. 아무튼 제가 아들이다 생각하고 지훈이 잘 챙기겠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욕을 입에 달고 살던 지인의 아빠는 점잖은 척 얘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지인의 엄마는 달랐어요. 사실 난 아직도 지훈이가 맘에 안 들어요. 지 혼자 살려면 뭐래? 나고 자란 배경이 이 수준인데. 사람이 환경은 무시할 수 없거든. 그래도 어떡해. 우리 지희가 지훈이 아니면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지훈이 엄마 뭐 시본 표정으로 뚱하게 있지 말라고. 자기 눈엔 자기 아들이 최곤지 모르겠지만 내 눈엔 내 딸이 최고니까. 나도 내 딸이 아까운 건 마찬가지라고. 아, 속상해 죽겠어. 어디서 사돈이라고 저런 집구석을. 이건 뭐 격이 맞아야 어디서 얘기라도 꺼내지. 지희 엄마 말이 끝나자 지금껏 침묵하고 있던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사람이 나고 자란 환경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결혼을 반대하는 겁니다. 사모님, 제가 하나만 묻죠. 지희 사장님 호적에 올라있다고 치고 사모님은 올라있나요? 제가 알기론 아직 평창동 큰 사모님이 이혼을 안 해주신 걸로 아는데 그럼 여전히 동거인 신분이겠군요. 뭐야? 그래, 나 이 양반 동거인이다. 그래서 뭐? 고작 그거 하나 꼬투리 잡겠다고 이 갈고 나온 거야? 누가 천안종자 아니랄까봐 기가 막혀. 내가 이래서 질 떨어지는 천안집구석이랑 안 엮이려고 했던 거라고. 지희 엄마는 말끝마다 천안집구석이라며 우리를 자극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우리 엄마를 자극해 결국 지희 엄마한테 되돌아갔죠. 천안집구석이요? 천하면 그쪽보다 천하겠습니까? 이깟 결혼 하든 말든 이 말은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니 저도 못 참겠네요. 사모님, 지 누구 딸입니까? 사장님 딸 아니죠? 언젠가 사모님 차를 몰고 있는 조 실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 생부 원휴료에 있는 한 캬바레 제비라고.
한참 춤바람 나서 사장님 몰래 춤추러 다니던 때에 만나 붙어먹은 사이라고요. 사모님 생각하면 10번이고 지 출생의 비밀을 사장님께 알리고 싶지만 어린애 인생 망치는 게 안타까워서 입 다문다고요. 근데 난 더 이상 입 못 다물겠네요. 내 새끼 인생 망칠 판인데 내가 뭔들 못하겠어요. 천한 집안? 그쪽 집구석보다 천한 집안이 또 있겠어요? 조강지처 놔두고 불륜 저지르고 사는 주제들이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며 안팎으로 더럽게 살면서 누구 보고 출신을 운운해? 지훈아, 너도 똑똑히 들어라. 툭하면 비서에 골프장 캐디 건드려서 돈으로 입마금하는 장이네. 남의 남편 홀려 사는 상간녀 주제에 자식은 밖에서 몸뚱아리 막 굴려서 만들어온 장모. 이게 네가 바라던 뒷배냐?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랑 어울려 살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난 이렇게 천한 집구성이랑 사돈 맺는 거 거절할란다. 윤정아, 가자. 엄마의 폭탄 발언에 지희 엄마는 사색이 됐고 지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변했어요. 문제는 지희 아빠였죠.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얼굴이 붉게 타올랐어요. 그 사이에서 황당한 표정이 된 오빠는 얼른 자리를 털고 우리를 따라 나섰고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가 방을 나오고 나자 안에서는 부수고 싸우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툭하면 성질날 때마다 집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던 사장님 성격에 남의 자식을 속아서 지금껏 키웠다는데 용서가 되겠어요? 뭐 그렇게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혼사 문제는 끝이 났죠. 그리고 엄마는 오빠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언제고 부모 등에 칼 꼽을 놈이라면서 그간 오빠한테 들어간 돈 다 뱉어내라며 그 돈 갚기 전엔 집에 한 발자국도 못 들여놓는다고 말이죠. 한동안 대문 밖에서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던 오빠는 다달이 엄마 통장으로 돈을 붙이면서 여전히 사과 중이지만 엄마는 아직 화가 안 풀린 모양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쌀쌀한 겨울이 다가왔네요. 언젠가는 우리 집에도 온 가족이 모여 아랫목에서 군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날이 오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갑질 논란 보면서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생각만 했지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비 시무의 이중성에 준비하던 결혼을 파혼하게 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부동산 하던 부모님 덕분에 어릴 때부터 제 이름보다는 최씨 복덕방 둘째라 불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살면서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세요. 매일을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런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풍족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비록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추억이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었지만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바쁘신 부모님이셔서 어린 시절부터 저희 자매는 둘이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했어요.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매 둘의 성격이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립적인 성격들로 자라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 졸업반이 된 저는 바로 취업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대학생활 내내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미국으로 2년간의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어요. 몇 년이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작한 미국 어학연수 생활. 그렇게 자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나는 그저 부모님 그늘 아래서 편하게 살았구나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방 하나 구하는 것부터 어학원 알아보는 것까지 쉬운 일이 하나 없었습니다. 준비했던 돈은 2년간 미국 생활을 하기엔 택도 없었죠. 알바를 구하려고 해도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는 동양인 여자애를 받아주는 가게는 없었어요. 결국 회사 다니고 있던 우리 언니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학연수 떠날 때부터 이런 일을 예상하신 듯 고집센 둘째다, 분명 본인에게 손 벌리지 않을 거라며 언니를 통해서 지원해 주셨답니다. 그 덕에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1년쯤 흘렀을까요? 영어도 많이 늘고 미국 생활에도 적응하면서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매일 오전 10시쯤 수더분한 차림에 악기 가방을 메고 메뉴판을 뚫어지게 보다가 주문하곤 했어요. 그의 선택은 늘 가장 싼 2불짜리 샌드위치와 1불짜리 커피였고 그의 악기 가방에 그려져 있는 태극기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외국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데서 한국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거든요. 특히 제가 살던 곳이 한국 유학생은 거의 없는 지역이라 한국 사람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제 또래 사람은 더욱이 없었어요. 매일 가장 싼 샌드위치를 시키는 그의 모습이 뭔가 저와 비슷한 것 같아서 사장님 몰래 2달러짜리 샌드위치를 마치 10달러짜리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줬더니 그가 저를 의아하다는 듯 쳐다봤는데요. 한국 사람이죠? 서비스예요. 저희는 그렇게 인연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끔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 그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바이올린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왔다는 그의 집안은 온 가족이 음악을 하고 있는 음악가 집안이었습니다. 여유 좀 있는 집안 형편이었음에도 어릴 때부터 부모빨로 성공했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부모님 지원 없이 지내다 보니 가장 싼 샌드위치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매일 메뉴판 앞에서 고민하던 이유를 듣게 되니 그와 제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게 좀 더 뭔가 모를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고 먼 미국 땅에서 피 끓는 20대 중반 남녀의 만남은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예정했던 2년의 어학연수를 마치게 되어서 제가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후 남자친구도 학업을 마치고 돌아왔죠.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적극 참여한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음악회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예비 시댁 식구들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듣던 대로 남자친구의 집안은 부모님, 형제는 물론 심지어 삼촌 고모까지도 전부 음악하시는 음악가 집안이었어요. 늘 바쁘다 보니 대화가 적었던 저희 집과 달리 가족들끼리 같이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하는 남자친구의 집안을 보니 뭔가 부럽기도 하고 신선했는데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요. 매년 자선공연도 이렇게 참여하시고 봉사활동도 다니시면서 약자들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라더군요. 저런 훌륭한 사람이 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라는 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시댁 식구들과 첫 만남 이후 같이 자선단체의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시댁 식구들과도 많이 가까워졌고 저희 아버지 건물에 있는 한식당에서 상견례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본가를 찾아갔는데 아빠의 오른팔에 깁스가 둘둘 말려 있었어요. 아빠, 손에 깁스 뭐예요? 다쳤어요? 아빠는 별거 아니라며 웃어 넘기셨어요. 아빠는 부동산업을 하시면서 허튼 돈 안 쓰고 좋은 건물 나올 때마다 사고 관리하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꽤나 큰 건물의 건물주가 되셨지만 20년 전 2층짜리 건물주일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늘 자기 건물은 주인이 직접 관리해야 가치 있는 거라며 직원들과 함께 청소도구 들고 다니며 청소하셨죠. 위험한 일 직원들 어떻게 시키냐며 본인이 스스로 허드렛 일을 자처하기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감전당하신 적도 있고 이마가 5cm나 찢어져서 피를 철철 흘릴 때도 있었던 터라
딸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내려놓고 쉬셔도 되지 않겠냐고 하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현아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누가 이렇게 하니? 내가 내 건물 스스로 잘 가꿔야 여기 새 들어서 장사하는 분들한테 면이 서지 않겠어? 아빠는 건물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세입자분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빠 건물에 한번 자리 잡은 곳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영업을 했어요. 저도 식당 이모들과 거의 가족처럼 지냈고요. 그러다 보니 제 상견례 장소로 부모님과 1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이모님의 가게로 결정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식당 이모님은 제 상견례는 본인이 책임진다며 음식도 정말 정성껏 준비해준다고 하셔서 상견례 전에 가게를 방문했어요. 이모님께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죠. 현아야, 김 사장님 팔 좀 괜찮으셔? 그때 보니 많이 다치신 것 같던데. 아, 지금은 많이 나으셨어요. 아무튼 저희 아빠도 참 그냥 좀 집에서 쉬시라니까 맨날 일하시다가 그렇게 다쳐오시고는. 에휴. 김 사장님이 말씀 안 하셨어? 그거 일하다 다친 게 아니고. 이모님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빠는 일하다가 다치신 게 아니라 건물에 있는 식당을 찾은 중년 아줌마가 로비에서 본인 구두에 껌이 붙었다며 청소하고 계시던 직원분을 불러서 폭언을 했답니다. 그걸 본 아빠는 그 중년 아줌마와 다툼이 있는 중에 말리시다가 그 중년 부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해요. 그때 순간 며칠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요. 자기야, 오늘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식당에 갔다가 낭패당했다더라. 엄마 구두에 껌 붙어서 항의했더니 거기 경비원이랑 청소부가 오히려 막 몰아붙였다고 하더라고. 에휴, 요즘엔 무슨 항의만 해도 갑질이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니.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어서 당장 로비 CCTV를 확인했어요. 불길한 기분은 단지 기우가 아니었죠. CCTV 속 아빠는 비참하게 갑질당하고 계시던 청소하는 아저씨를 보고 중년 여성을 말리고 계셨고 그 여자가 바로 예비시모였는데요. 예비시모께서는 자신의 구두에 껌이 붙자 경비원을 불러서 폭언을 쏟아부었어요. 그걸 본 아빠는 말리는 과정에서 예비시모의 어깨를 잡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예비시모는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버러지 같은 청소부가 누구 몸에 손을 대냐며 폭언을 했고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아빠를 내동댕이 치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CCTV 화면을 보고 나니 화가 나서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타령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던 그 여자가 자기 구두에 껌 좀 붙었다고 경비 아저씨를 불러서 무릎 꿇으라며 소리치고 아빠에게 청소나 하는 버러지라며 청소부를 무시하고 갑질하는 모습을 보니 자선행사하고 봉사활동 다니는 게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였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빠가 어떻게 살아오셨는데 제 인생에 이런 인간들하고 엮일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엎어버릴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모님께 이야기를 듣고 CCTV를 확인하고 하다 보니 상견례가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갑질한 그 가식적인 인간들에게 사과는 받아야겠다 마음이 들어 상견례는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수성가로 성공하신 분이라. 그 우아하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하는 그 여자는 역시나 말끔하게 차려입은 저희 아빠를 못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참 어이가 없더군요. 며칠 전에 버러지 같은 경비원에 청소부라고 부르던 인간이 옷 하나 바꿔 입었다고 자수성가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사람 외적인 모습만 보고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그 여자의 모습에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웠어요. 저희 아빠도 역시 깜짝 놀라는 눈치셨죠. 아빠,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미안해요. 나 꼭 직접 사과받아야겠어요. 이 사람들은 역시나 못 알아보네요.
저기요, 저희 아빠 못 알아보세요? 응? 아가야, 그게 무슨 소리니? 사돈, 뵌 적이 있던가요? 어디 골프장? 백화점? 어디서 낯이 있긴 한데. 아줌마,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고개 숙이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한테는 갑질이나 처하는 게 당신 모습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지나가던 개가 웃어요. 순간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제 말을 가로막았는데요. 자기야, 무슨 말이야. 아줌마는 뭐고 갑질이라니. 우리 엄마가 언제. 한참을 생각하던 예비시모는 뭔가 떠오른 듯 말했죠. 아, 그 청소부? 아니, 부동산으로 성공한 분이라고 하길래 기대가 컸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너희 아버지? 아이고, 부동산으로 집에 돈 좀 있는 줄 알고 결혼시킬랬더니 완전 사기꾼 집안이네, 사기꾼. 잘못하다가 청소부 집안이랑 결혼시킬 뻔했네. 현수야, 일어나라, 가자. 아줌마, 이 결혼은 당신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 건물에서 그 난리 핀 거 아니었어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이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겠어요? 네? 이 건물이 우리 아버지 거니까 본인이 직접 청소하고 관리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살면서 사람 눈이 그렇게 파르르 떨리는 건 처음 봤어요. 이 건물의 주인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예비시모는 그 자리에서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있더라고요. 저희 딸은 이미 결정한 것 같으니 저희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 사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돈인 줄도 못 알아보고 저희가 잘못했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결혼 몇 달 앞두고 이렇게 엎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애들을 봐서라도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네? 갑자기 식당을 나가려는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그 여자였죠. 정말 아빠 건물 앞에선 교양도 자존심도 다 버린 듯해 보였어요. 남자친구는 다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얘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결혼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결혼을 엄니. 너희 아버지한테 말 한번 잘해주렴. 내가 큰 실수했다. 내가 그 청소부가 너희 아버지인 거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니? 나도 몰랐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그 여자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 깨닫지도 못하는 듯 했습니다. 떨어지라고 밀어봐도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계속 붙잡고 있길래 식전에 나온 호박죽을 그 여자 머리에 엎어버렸어요. 어머머, 이게 뭐야? 누런 호박죽이 얼굴에 흘러내리는 꼴을 보니 참,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네. 당신은 청소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 아들 결혼 걱정할 때가 아니야. 당신들이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바닥에 내팽개 쳐져서 손목 부러진 거 알아? CCTV 다 확보해놨으니까 경찰한테서 연락 갈 거야. 솔직히 남자친구에게는 조금 미련이 남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세입자분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자란 저로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인간들을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파혼 후에 아버지 폭행 건으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인간들.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고 전화 한 통 툭 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빠는 참 저런 인간들하고 사돈 안 된 게 다행이라며 그런 푼돈 필요 없으니 그 여자한테 폭언들은 경비원 아저씨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 합의해주겠다고 하셨죠. 그 여자는 어떻게 자기가 그딴 청소부랑 건물 경비원한테 무릎 꿇냐며 여전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그렇다고 지들이 어쩌겠어요. 폭행죄로 빨간 줄 생기긴 싫었는지 경비원 아저씨에게 와서 결국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통쾌하게 그지 없었어요. 한편으론 아저씨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왜 저렇게 사나 싶었습니다. 살면서 저희 부모님이 막연하게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내가 살아도 부모님처럼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들이 거창하게 지겹도록 내뱉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아무렇지 않게 실천하시는 분이 저희 부모님이셨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살아오신 길 제가 더럽히지 않도록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사는 40대 평범한 아이 엄마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심장수술도 하고 몸이 약했던지라 아이는 하나만 낳기로 남편과 합의했어요. 아이 하나 낳고 평범하게 사는 듯 보이는 저희 부부였지만 사실 안으로는 골문 것이 많았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기 전 사내 커플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다정함이 마음에 들었었고 남편은 저의 당찬 모습이 좋았다고 하더군요. 연애를 할 때는 서로 좋은 면만 봤는데 결혼을 결정지었을 때부터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시댁 제사에 대해 숨긴 것부터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시댁이 제사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장손이라 일단 제사를 지내야 했고 친척들 제사도 이리저리서 가져와서 총 제사가 명절 제외하고도 8번이라는 겁니다. 이걸 결혼 몇 달 전에서야 저에게 알렸어요. 알고 나서 남편에게 펄펄 뛰면서 어떻게 그걸 숨길 수 있냐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면서도 네가 할 게 뭐 있겠어. 걱정하지 마. 라는 뻔한 말만 했습니다. 그래요. 제사를 아무 말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중요한 문제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라면 당연히 결혼 전에 얘기하고 의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다시 물어봤죠. 도울 거 없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제사 없애고 싶어 하는 게 엄만데 설마 그걸 며느리한테 시키시겠어? 처음에 조금 돕는 척만 하면 돼. 그럼 서서히 오지 말라고 하실 거야. 미덥지 않았지만 결혼을 앞둔 그때에서는 별 다른 방법이 없었죠. 남편 말 믿고 결혼하는 수밖에는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바로 제사 일정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갔습니다. 같이 집 온 며느리가 어머니 혼자 제사 지내게 하기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갔었고 그러다 보니 2번, 3번이 되었습니다. 제사상도 얼마나 크게 차리시는지 제사만 지내고 오면 삭신이 쑤셨어요. 1년 정도 제사를 돕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죠. 남편에게 통보를 하자 남편이 시어머님께 전달했고 즉각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회사에서 전화를 받는데 시어머니가 갖은 욕과 험한 말을 내뱉으시더라고요. 솔직히 결혼 전부터 교양이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곤 했었는데 그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디 남의 집에 시집와서 제사 지내니만이 하고 있어? 너 집에서 대체 뭘 배운 거니? 너희 친정도 참 알만하다. 저희 친정까지 들먹이는데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어머님께 제 마음을 그대로 다 보일 수는 없는 어려운 분이셨기에 제가 참았었네요. 그렇지만 회사 일도 그렇고 임신 준비도 그렇고 제사는 더 이상 못 돕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이 내세웠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끝에 끝까지 다다랐을 때 제가 마침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임신 소식 전달하면서 이랬죠. 엄마, 정화 임신했어. 이제 제사 얘기는 그만해요. 정화가 유산기 있어서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 그 얘기에 시어머니가 일단 항복을 하셨었죠. 제사 없이 지내다 보니 그렇게 편할 수 없더라고요. 일단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전 안 붙여서 돼서 좋고 제삿날 오는 손님들 술상 안 봐서 좋고요. 임신 때는 그래도 조용히 넘어갔는데 아이를 낳고 곧 있으려니까 다시 제사를 지내러 오라는 압박이 있더군요. 아기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둔 상태였어요. 직장 핑계도 대지 못해서 한두 번 또 돕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사일이 전부 제 몫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나이 드셔서 제사를 더 이상 지내기 싫으신지
저한테 하나둘 넘기시면서 꾀를 부리시고 시아버지도 저한테 제사 다 넘겨도 되겠다며 너스레 떠시고요. 그래서 남편과 갈등도 점점 심해졌어요.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사 얘기로 불맨소리 하면 괜히 딴청만 부리거나 시어머니 불쌍하다는 소리나 하고 그랬어요. 참다 결혼 5년 만에 폭발해서 나 정말 더 이상 제사 못 지내. 그러니까 내가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했잖아. 별일 아니라며. 제사 이어가실 생각도 없다며. 당신이 알아서 해. 아니면 이혼해. 극단적인 카드까지 내밀었어요. 그때 사실 겁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진심이었어요. 친정에서는 단 한 번도 지낸 적 없던 제사를 시댁 와서 매번 지내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강수를 두자 이러더군요.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거 조금만 더 하자. 엄마 아버지 살아봤자 얼마나 사시겠어. 거참, 요새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저희 시부모님 겨우 60대신데 앞으로 살 날이 엄청 길 텐데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저만 포기하면 모두가 행복한데 정말 왜 그러냐고 절 탓하더군요.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남편은 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도 가지 않고 계속 침대에서 뭉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남편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술을 많이 먹은 것이며 회사는 안 가도 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에게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나 주식했어. 그 얘기를 듣는데 멍해지더라고요. 저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침착하게 물었죠. 얼마나 했는데? 전 사실 몇백 정도 잃었겠거니 생각했는데 남편이 말을 계속 머뭇머뭇 못하더군요. 제가 공인인증서 있으니 다 뒤져보겠다고 협박한 끝에 남편이 밝힌 액수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회사 동료가 주식 소스 있대서 그거 우리 모아둔 돈 5천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2억이 돼버렸어. 5천 잃고 1억 5천은 대출. 미안해 여보, 정말 내가 죽일 놈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2억이라니요. 5천 모으기도 정말 힘들었는데 2억을 잃었고 그중 대출이 1억 5천이라니요. 어떻게 저 몰래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남편을 붙잡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가든 짓을 다 했지만 남편이 날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죠. 저희에게 남은 건 희망도 없고 빚뿐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죠. 남편은 그동안 숨겼던 일을 더 얘기했습니다. 사실 회사도 잘렸어. 동료들한테도 손을 벌렸었거든. 그게 좀 꼬여서. 결국 회사에 사직서 냈어. 지금은 일구하려고 하는 중이야. 전 몇 날 며칠을 울고 통곡하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죽은 듯이 지냈죠. 회사도 잘려서 나갈 데도 없어서 저 스스로도 잘못한 건 아는지 집에서 죄인처럼 지냈는데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던지요. 어쨌든 아이는 키워야 하고 이혼 생각 수만 번 했지만 아이 생각에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잘못을 한 번의 실수라 생각하고 제가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돈이었어요. 남편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 저한테 말한 것이긴 한데 저도 비상금 1,000만 원 숨겨뒀던 거 빼고는 돈이 없었거든요. 5천 날린 거야 그렇다 치고 1억 5천 대출을 당장 갚아야 하는데 생각을 아무리 쥐어짜내도 달리 빌릴 곳이 친정, 시댁밖엔 없더라고요. 결국 친정에 염치 불고 전화해서 사정 알렸더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 예전에 주식에 대인 적이 있어서 남편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그동안 사위 귀하다며
한마디 안 하셨던 분들인데 이번엔 달랐죠. 남편은 눈물로 빌고 결국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된 거 교훈 삼아 살라는 말과 함께 노후 자금으로 갖고 계시던 1억을 내놓으셨어요. 차차 갚으라고 하셨지만 저한테는 받을 생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의 도움을 받았지만 5천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젠 시댁이었죠. 이렇게 거지같이 돈 얻으러 다니는 거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시댁에서 설마 아들 문제인데 외면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전화로 대강의 상황 말씀드리니 역시 시부모님들도 크게 놀라시고 저희를 당장 오라고 하시더군요. 아이는 친정에 맡겨두고 저희 부부만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가니 시부모님들이 한숨 푹푹 쉬시면서 인상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앉으니 대뜸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넌 얘가 이렇게 하도록 뭘 한 거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몰래 저지른 짓이고 남편이 원해서 경제권도 남편에게 다 줬던 것인데 제가 뭘 어쩐다고요. 화가 났지만 부부이니 저도 같이 죄인처럼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집에서 그런 관리나 해야지. 도대체 넌 뭐라고 지내는 거니? 그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연타로 잔소리를 날리시는데 제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오죽 속상하시면 그럴까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아들 탓하긴 싫으니 며느리 탓하시는 것이었겠죠. 어쨌든 한바탕 잔소리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돈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한 거야 대체? 시아버지가 거두절미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얼른 말했어요. 저희 친정에서 1억은 어떻게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5천이 더 필요해요. 당장 이 직장도 없고 빚이라도 갚아야 다른 일이라도 시작할 것 같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한바탕 야단을 크게 치시긴 했어도 그날로 바로 1억을 내주셨는데 시댁에선 의외로 며칠 기다려봐라, 생각 좀 하자 라고 하시더군요. 오는 길에 남편도 면목 없는지 고개 푹 꺾고 있고 저는 한숨만 몇 번을 내쉬었어요. 하나 있는 아들인데 좀 도와주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설마 외면하시진 않을 거란 믿음이 그때까진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저희를 다시 부르시더니 시어머니께서 또 단도직입적으로 제안을 내세우셨어요. 좋아, 너희한테 5천은 빌려줄 수 있어.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뭔데요, 어머니? 너 그동안 우리 집 제사 등한시했지? 이게 다 네가 조상 모시는 거 귀찮아해서 일어난 건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 제사 너희가 가져가고 정성껏 지내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5천 주마. 어이가 없더군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제사 타령이라뇨. 남편은 멍청하게 저만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저한테 키를 던지고 결정해라 하는 상황이었네요. 할 말은 많았지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제사 제가 다 지내는 조건으로 시댁에서 5천을 지원받게 되었네요. 집에 오는 길에 정말 내가 무슨 잘못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심란했었어요. 그래도 일단 남편과 같이 극복하기로 한 마당에 여러 소리 안 하기로 했어요. 제사는 지내는 거고 남편은 빨리 일을 구해보라 했습니다. 다행히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인지라 남편은 2달 만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워낙 자꾸 주먹구구식이라 남편의 일이 엄청 많더군요.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12시 넘어 들어오는 일도 잦았어요. 그렇다 보니 결국 모든 제사일은 제 몫이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제사를 넘긴 후 친척들을 모두 저희 좁은 집에 모이게 통보를 하셨죠. 제사 준비는 전혀 돕지 않으시더군요. 친척분들도 와서 절이나 하지 저 도울 생각은 전혀 없었고 상 차리는 건 모두 제 몫이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한 번은 전을 좀 구입했어요. 그랬더니 먼 친척 큰어머니 뻘 되시는 분께서 삐죽하니 부엌에 있는 포장지를 이리저리 뒤져보시더니 그 길로 저희 시어머니께 이르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난리치셨죠.
정성껏 제사 지낸다고 5천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전을 사서 제사를 지낸다고 갖은 험한 말을 쏟아내셨어요. 제사에 관한 한 집안 어른들 모두가 감시자셨어요. 1년에 한두 번이면 저도 정성을 다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1년에 10번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매번 정성스레 하겠어요. 그런 말을 시어머니께도 했지만 요지부동이셨죠. 원래도 손수 다 해야 한다고 하시던 분이기도 했고 저희에게 그 5천만 원 주시고 나서는 더욱 의기양양하셔서 저에게 제사상 요구를 당당히 하셨어요. 남편은 제사했을 때도 바쁘단 이유로 얼굴만 비추고 절만 하거나 아니면 와서 쓰러져 자기 일수였고 손님들 가시고 나서 치우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그래도 꾹꾹 참으며 산 것은 그렇게라도 살다 보면 돈도 모으고 아이도 키우고 그렇게 남들 사는 것처럼 살게 되리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서 온 전화 한 통으로 그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는 이러시더군요. 예, 저번에 가져간 5천 당장 갚아야겠다. 내가 갯돈을 다 떼어먹히고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너희 돈 있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친정은 1억을 주고도 아무 말 안 하시는데 그 5천 주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냈으면서 이제 와서 당장 내놓으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돈 모으면 정말 바로 갚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사고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 저희 돈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사건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럼 너희 친정이라도 좀 빌려봐. 큰일 났어. 아, 그 망할 렵혔네. 내 돈 어떡하면 좋아. 저희 친정을 들먹거리는 뻔뻔함에 치가 딸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구석에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혼 때부터 생겼던 트러블들, 명절 제사에 제가 성의 없다는 이유로 받았던 모욕들도 떠올랐고 무엇보다 남편이 주식 문제 벌이고 나서 시댁에서 제사 넘기려고 머리 쓴 것도 너무 배신감이 들었었고요. 당장 집에 온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저희 엄마가 기가 막힌지 입을 떡 벌리시더군요. 아니, 그럼 말을 해야지. 넌 어쩜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니?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제가 무던한 성격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바보 같은 데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었다고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 당장 때려쳐! 흥분하던 엄마 옆에서 계속 듣고만 계시는 아빠가 조용히 그러시더군요. 그런 집에서 더 이상 고생할 것 없다. 안 그래도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어.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 친정도 시댁보단 사정이 낫지만 그냥 평범한 서민집인데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슬그머니 미소를 띠시더라고요. 너희 아빠 왜 전에 동창들이랑 지분 나눠서 10명이서 땅 사뒀던 거 기억나지? 그때 내가 엄청 뭐라고 했었잖아. 그런 땅을 왜 사냐고. 그런데 이번에 그 땅 재개발돼서 10명 다 떼부자 되게 생겼어. 알아보니 거의 확정적이더군요. 아빠가 고등학교 동창회 나가는 데에서 땅 부자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 추천으로 10명이서 합심해서 10%씩 지분을 둬서 샀던 땅이 대박이 난 겁니다. 꿈인가 생신가 싶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너무 어렵게 사니 엄마 아빠가 이혼 얘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책임져 줄 수 없어서 못했단 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돈도 있겠다. 더 이상 너 그런 데다 못 두겠다. 어서 그만둬. 그렇게 모든 일은 순식간에 정리됐습니다. 이를 새까맣게 모르는 시댁에서는 저희에게 5천을 내놓으라고 계속 독촉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보인 태도도 실망스러웠죠. 우물쭈물 대면서 저기 장모님 장인어른께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이러더군요. 사실 같이 살아온 정이 있어 이혼 생각은 제고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남은 정이 뚝 떨어졌어요. 남편에게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제사도 싫고 빚도 싫고 시댁에 독촉도 싫다고요. 남편은 처음엔 매달렸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배짱을 부리더군요.
네가 가면 어딜 가서 뭘 해먹고 살겠냐? 그래, 이혼해봐라. 그래야 우리 집 귀한 거 알지. 뻔뻔한 태도에 제가 정말 한 번은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결정 짓고 아무렇지 않게 제사 날짜를 지켜 친척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날은 저희 시어머니께 돈 준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도 빨리 오시라 불렀습니다. 한상 차려놓자 친척들이 속속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지들끼리 왁자지껄 떠드는데 정말 가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오시더니 물으셨어요. 오늘 돈 주는 거 맞니? 제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돈은 아들한테 받으셔야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난데없이 버릇없이 구니까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더라고요. 곧 마구 화를 내시더군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니? 너희 친정이라도 말해보라니까. 돈이 급해 죽겠는데. 부엌에서 언성이 커지니 친척들이 슬슬 눈치를 보더군요. 친척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그 사이를 비집고 가서 제사상을 들어서 와장창 엎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함을 지르시고 친척들은 다들 기겁을 하더군요. 제사상을 엎고 난장판이 된 와중에 눈앞에 보이는 조기 2마리를 집어들어서 시어머니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조상귀신이랑 같이 이거나 잡숫고 정신 차리세요. 어디서 우리 친정들 막거리면서 돈 내놓으라 말아요. 저 사람이랑 저 이제 남남이니까 당신들끼리 제사 잘 지내봐요. 조상귀신 귀하다고 어디 남이 집 귀한 자식 들여다 이렇게 부려먹어요. 당신네들 조상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들 잘 살고는 계시고요? 전 더러운 이 집구석 이제 나갑니다. 아이는 친정에 맡긴 상태였기에 저는 몸만 훌훌 털고 나왔죠.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울려 퍼졌어요. 남편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말들이었죠.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아이고 아이고 하는 통곡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더군요. 그 이후 이혼하고 남편이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 집 소식 듣고 찾아와서 싹싹 빌더군요. 시어머니가 많이 반성하니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 주절주절 되더라고요. 듣기 싫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쏘아붙였죠. 우리 부모님 돈이나 갚아. 1억이나 가져간 거 언제 갚을 거냐고. 그 얘기를 하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1억이란 돈이 어딨겠어요. 혼자 중얼중얼 거리더니 주랭랑 치더군요. 맘 같아선 그 돈도 받아내고 싶지만 돈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인간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저 받아주셨던 돈이니 잊으라고 하셔서 일단은 참았어요. 언젠가라도 다시 귀찮게 하면 그 1억도 반드시 받아낼 생각이에요. 돈 안 받는 대신 시댁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새 아이 키우면서 엄마 아빠 그늘에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일단 시댁에서 탈출한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답할 길은 엄마 아빠께 어떻게든 잘 살아서 아이 잘 키우면서 효도하고 사는 거 그것뿐인 것 같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